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당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는 어제 열린 기초공천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공천 폐지는 정당의 하부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를 망치는 전략이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대여 투쟁을 강조하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명분은 지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초 무공천 기울어진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우리 3,000명의 후보들은 그 생사 기로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제 생각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 폐지 번복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초공천 폐지는 안철수의 새정치와 민주당의 합당 명분일 뿐만 아니라 말이죠. 대여 공복의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번복하는 순간 안철수 의원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유권자들의 선거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새정치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국민들 다수 여론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실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라든지 이후 한국 정치의 어떤 그 개혁에서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그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정치 개혁의 어떤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는 아무래도 지금 어떤 민생 문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 이제 먼저 우선순위가 가 있고, 다만 기초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참패할 것이라는 현재 야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말이죠.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지금 야권 후보들이 면 경쟁력이 있고 지지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6.4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의 성적표로 결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 새정치로 상징되는 기초공천 폐지는 크게 일부에서 손해는 결과 예상이 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패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내 요구가 거세져 당 지도부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수의 전망처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이미 공약을 파기한 문제인 만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바꿔도 다시 말해 기초공천을 하기로 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두 손 두 발 자유롭게 풀어놓고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요. 새정치연합은 두 발을 묶고 달리기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난립과 기호 2번의 전통적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논란 끝에 만약에 정당 공천을 하기로 대선회를 한다면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2번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의 창당의 명분을 저버렸다라는 대국민 신뢰 실추 부분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당 지도부가 정치력으로 해야 할 그런 몫으로 보입니다. 어떤 선택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달랐지만 갈등 지속이 최악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네,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주에 일부 전해드렸던 19대 국회 해외 출장과 관련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19대에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가장 자주 다녀온 의원은 누구였고 또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쌓아둔 의원은 누구였는지 분석했습니다. 장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의원들, 이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별 분석입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 예산으로 이뤄진 국회의원들의 공식 해외 출장은 모두 77건. 여기에 참여한 의원은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 301명입니다. 새누리당 172명, 새정치민주연합 125명, 정의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비율을 53% 대 44%로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의 해외 출장이 의석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3번 이상 다녀온 경우로 한정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3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2명입니다. 비율로는 여야가 56% 대 44%, 역시 새누리당이 의석 비율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별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7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관한 의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7번 중 6번이 WTO와 관련된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2위는 총 5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입니다.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희정, 남경필, 정우택 의원이 속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이훈, 유인태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따져보겠습니다. 2박 3일인 경우 3일로 계산해 기간 순위를 매겼습니다. 횟수에서 7회로 1위를 차지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기간별 순위에서도 39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매달 이틀 정도는 해외에 있었던 셈입니다. 2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인 한정혜 의원입니다. 총 4회에 걸쳐 35일간 해외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인태, 남경필, 김희정, 김재은 의원 순으로 나왔습니다. 30일 이상 장기 해외 출장 상위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명씩 포진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 순위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이 단연 1위입니다. 통상 7만 마일리지면 미국 왕복이 가능한 가치를 지니는데 황 의원은 29만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정의화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들은 20만이 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전원이 3선 이상의 중진들이고 심재철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 달리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이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로 생긴 마일리지는 다음 출장 때 우선 사용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1위인 황진아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출장 때 마일리지를 쓰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자, 지금 이 마일리지 소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 개인 앞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임기를 다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최근 한 대학교에서 선출된 이사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부정입학, 교비 횡령 등으로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학원 사장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을 앞세워서 상지학원 재단을 다시 장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지학원은 김문기 씨가 그 유신 정권 때 소유를 하게 된 이른바 유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김문기 씨는 유신 정권뿐 아니라 5.60 군사 정권에서도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고 또 김영삼 정부 때 개인 비리가 불거져서 재단에서 퇴출됐지만 이후 김황식 전 총리가 대법관 주심으로 관여한 판결을 통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강신혜 PD가 설명해 드립니다. 1972년 유신 정권은 재정난을 겪던 원주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합니다. 임시이사는 대통령 선출 거수기로 불리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김문기 씨였습니다. 김 씨는 2년 뒤인 1974년
아예 원주대를 인수해 대학과 재단 이름을 상지대와 상지학원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이후 김 씨는 1980년 민정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신군부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12대 13대 민정당 의원, 14대 민자당 의원까지 독재 정권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씨는 정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재단 내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지만 김영삼 정부 때 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그는 1993년 부정입학과 교비 횡령 문제가 불거져 구속됐고 이사회와 재단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던 김 씨의 친인척들까지 모두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김성훈, 박원순, 최장집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명망가들이 총장과 이사를 역임하며 상지학원에는 봄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김 씨는 재단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007년 5월 대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주심 대법관이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항식 전 총리였습니다. 이 판결로 상지학원의 이른바 민주이사회는 해체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게 됩니다. 사분위는 분쟁에 휘말린 사학의 이사를 파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참여정부 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때 구성된 2기 사분위가 상지학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2010년 8월 사분위는 김 씨의 측근 4명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 총원이 9명이지만 김문기 일가는 기존 이사 중 일부를 우호 세력으로 규합해 사실상 이때부터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출된 둘째 아들 김길남 씨도 이때 이사회에 포진합니다. 따라서 올해 김길남 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김문기 일가가 1993년 이후 20여 만에 재단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던 셈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강신혜 PD 리포트에 언급된 김항식 전 총리의 역할이 궁금하던데요. 당시 판결에서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점이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상지대 사건 재판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당시 사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김 전 총리의 누나였습니다. 네. 이 점 때문에 현재까지도 당시 판결에 김 전 총리 누나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총리 친누나였습니까? 네, 친누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